하우스푸어, 이른바 깡통주택이거든. 밀레니얼이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하우스푸어를 겪었잖아요. 베이비붐. 그러면 10년 만에 그 자식 세대가 이번에 하우스푸어가 되는 겁니다. 배를 이어서 하우스푸어가 되는 거죠. 요즘 아파트 집값이 수억 원 정도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4, 5년 전 대비하면 그래도 2배 정도 오른 가격이기 그래서 때문에 올랐죠. 네. 네, 지금 현실적으로 집을 사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28년도 이제 부동산 시장을 다 오셨는데 이제 2022년 부동산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지금은 한마디로 급냉 사태. 급냉. 진짜 뭐 빙하기 진입. 빙하기까지. 네. 네. 저는 요번에 이렇게 시장이 네. 얼어붙는 걸 보고요. 그것도 갑자기 얼어붙는 것을 보고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아, 그럼 2008년 정도? 2008년 네. 그때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얼어붙었던 그때와 거의 유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오히려 그때보다 더 빨리 얼어붙는 것 같아요. 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를 제가 두 가지 원인으로 요약을 해드리는데 첫 네. 번째로는 스마트폰에 의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 정보의 확산이 진짜 빨라졌죠. 그래서 이제 공포도 빠르게 전염되는 그런 특성. 이걸 이제 꼽을 수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 지난해 기준으로 93%거든요. 그러면 애기 빼고는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네. 스마트폰의 가장 큰 특성은 정보의 신속성과 어떻게 보면 적시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접하게 되면은 생각도 비슷해지고 행동도 비슷해진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집을 사면은 나만 바보인 것 같은 세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바닷속에 물고기 떼처럼 이제 갑자기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집을 안 사는 거래 절벽 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아무도 집을 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수요의 이제 큰 공백, 수요의 큰 블랙홀, 수요의 큰 싱크홀이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 주택 시장의 가장 큰 수요가 MZ세대였거든요. 네. MZ세대들은 더 이상 집을 사지 않죠. 영끌 비투, 패닉 바잉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모험을 통해서 집을 샀죠. 집값이 좀 보통 20%, 많이 빠진 데는 50%까지 빠졌어요. 와, 50%나 빠졌어요? 빠졌죠. 실거래가로. 네. 멘붕이 왔거든요. 네.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큰 내가 중상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보고 있잖아요. 네. 집을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못 삽니다. 겁이 나가지고. 음. 그러면 집을 누가 사요? 그러면 1주택자들이 사야 되는데 네. 우리가 2008년 리먼 사태나 이럴 때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렇게 규제가 강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이번에 지방 약간 풀었지만 수도권은 어지간한 데는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네. 1주택자들이 집을 하나 더 사면은 취득세마다 8%예요. 맞아요. 8%. 종부세 살아있죠. 네. 양도세 중과 살아있죠. 취득할 때의 어떤 그 대출 취득 비제 중과, 네, 살아있잖아요. 네. 그러면 1주택자 집을 못 삽니다. 집 살 사람은 없어요. 가장 큰 게 수요의 공백이 그것도 작은 공백이 아니라 큰 공백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까 싱크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갑자기 지하 4층으로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랬던 경우가 2008년도부터 없었어요. 더 심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때는 거죠. 정보가 전달될 때 네. 이게 그 시차를 두고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집이 저는 실수요보다 자본이득을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서 의미가 더 커졌다고 보는 거예요. 자본으로서의 의미가. 그렇죠. 네.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 때문에 이제 요약해 드리면은 정보의 어떤 그런 빠른 전달 속도 그에 따라서 이 수요자들도 빨리 움직인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집단적 사고와 군집 행동을 더 강하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느 순간
그 아무도 집 살 사람이 없어진 거다. 네. 그 만든 대기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예, 다 숨어버린 거죠. 마치 주택시장이 거의 주식시장처럼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이제 가장 큰 특성입니다. 이게 집이 자산화됐다고도 표현하고요. 네. 집이 투자 상품화됐다고도 표현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거에 비해서 이게 시장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격동 혹은 이제 거친 물살처럼 움직이는 급하게 정말 급하게 올랐다가 또 급하게 떨어지고 네. 분위기도 냉랭해지는 것도 정말 급하게 냉랭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저는 스마트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2022년도는 이제 빙하기의 시작이라며 2023년은 지금이랑 비슷한 시장이 이어지는 걸까요? 지금보다 아니면... 더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죠. 그럼 지금처럼 계속 안 좋아지는 시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큰 게 바로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 지금은 이렇게까지 시장이 급냉한 것은요. 네. 금리 요인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물론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트리거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 7월에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어때요? 2.5%로 올렸잖아요. 네, 2.5%입니다. 네. 거의 1년 사이에 2% 포인트로 올린 거잖아요. 갑자기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집값이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융 조달 비용이 더 늘어나면 네.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실물 경기가 좋아서 올릴 수도 있어요. 경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올리는 이유가.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린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죠. 그보다 통화량이 과도하게 팽창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렇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과거에 금리 인상할 때와 약간 다른 게 그때는 한두 번 정도 올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걸 몇 번째 올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이제 한두 번 올려서는 이게 주택시장이 꿈쩍도 안 해요. 이 임계점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트리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임계점을 넘을 정도로가 되면요, 이게 진짜 부담을 느낍니다. 지금은 제가 네. 기준금리가 저는 2%를 넘어서면은 임계점을 넘어선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 트리거 포인트가 2%인데 지금 2.5%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넘어간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집값이 급락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어떤 모습이다. 그런데 오늘 미국이 0.75 또 그렇죠. 자이언트 스텝으로 또 올렸어요. 그렇죠. 올해 얼마예요? 3.0에서 네. 3.25 된 거죠, 지금. 네. 근데 지금 점도표를 보면요. 그게 지금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올 연말까지 4% 보는 데도 있고 4%요? 점도표를 보면요. 네. 좀 더 높습니다. 올해 한 4.5까지도 보고요. 내년이 이게 미국 금리를 말씀하시는 미국 금리하고 우리하고 연동돼 있잖아요. 네, 이게 있죠. 금융시장은 글로벌 동조화 현상이 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또 외국인들이 또 국제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만 나홀로 이렇게 저금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요, 한 4.5%까지 보기도 하고요. 내년 조금 더 올린다고 보는 거예요. 4.75 정도까지 봅니다. 4.75. 그러면은 2024년에 가서 어떻게 될 거냐? 보니까 점도표를 보니까 한 4% 근처요. 좀 내리긴 하지만 네. 그래도 높은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25년에 가면은 한 2% 내지 한 3% 정도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25년 돼야 3%. 네.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인 얘기가 금리에 대해서는 최근에 두세 달 전보다 더 비관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보면은 내년
한 하반기나 4분기 정도 되면은 미국이 금리를 낮춘다 이런 쪽 의견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거 안 된다. 2024년 가야 금리를 낮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더 많아요. 당초보다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더 딜레이 된다고 그러나요? 좀 더 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집값이 빠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금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금리 공포 혹은 금리에 과민 반응하는 어떤 시장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저금리에서 이제 고금리 체제로 접어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고금리에 적응을 해야 돼요. 지금은 그 적응을 하기 위한 진통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너무 많이 아픈 사람들이 많던데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싫든 좋든 금리 인상 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는 신호 혹은 집값이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다는 어떤 그런 신호 네. 이 두 가지 신호가 있어야 아마 집값이 다시 어떻게 보면 거래가 될 거다. 회복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좀 더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도 지금 말씀 주셨듯이 2024년 정도가 돼야지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계속 오를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네. 그거는 시장은 잘 몰라요. 잘 안 맞습니까? 너무 그렇게 교조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요. 네. 너무 그 도식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은 움직이는 유기체니까요. 그래서 전망을 보실 때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은 이걸 잘라서 보는 거예요. 구간별로 잘라가지고. 조금 네. 잘라서 보세요. 네. 조금 제가 잘라서 보라는 말씀을 네. 드리는 거는 우리가 있잖아요. 혹시 이렇게 권총 사격 놀이터 가면 있죠. 네. 권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내가 딱 쏠 때에 한 5m 정도, 5m는 짧나요? 한 10m는 봐야죠, 이렇게. 네. 10m로 하면 맞아요. 네.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쵸. 근데 내가 100m 정도 아유. 쏠려면 어렵죠. 네. 잘 안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뭐 이런 식이라면 그런 책임 못 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집 안 사니까 저는 1년 정도를 좀 이렇게 보고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1년 정도 보면 조금 우리가 윤곽을 잡을 수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변수들이 좀 명확해지잖아요. 네. 1년 안에는 이제 금리 못 낮춘다는 게 대체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도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항상 볼 때 이 다수설, 그 다음에 좀 더 신빙성이 높은 쪽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는 연동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얘기가 2024년 가야 금리를 낮춘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럼 우리도 그러면은 집값이 곧바로 반등하지 못한다는 것을 대체적으로 직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레짐작을 하는 거죠. 네. 그거는 이걸 뭐 이제 휴리스틱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지레짐작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추론하는 그 정도인데 네. 정확하게는 못 맞춥니다. 그래서 확률적인 사고, 통계적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한 1년 정도 잘라서 보시는 거고 네. 이거는 타이밍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는 뭘 하셔야 되냐? 프라이스를 보셔야 돼. 가격을.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조언을 드리면은 무조건 타이밍만 재서도 안 되고 무조건 프라이스만 보셔도 안 되는데 항상 이게 타이밍과 프라이스를 이렇게 절묘하게 조합을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오히려 타이밍보다 저는 프라이스라고 봅니다. 싸게 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5% 정도까지 좀 금리가 올랐던 걸로. 아니 그때 당시에 금리는요. 네. 오히려 낮아졌죠. 아, 오히려 낮아졌나요? 그러니까 2008년 9월에 우리나라 네. 기준금리가 5.25% 정도 네. 되었고요. 네. 10월 달에 가서 약간 낮췄어요. 5% 정도로 낮췄죠. 네. 근데 2009년 2월에 그때 기준금리를 5%에서 2%로 확 낮춰버렸어요. 미국 따로 낮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때 미국이 확 낮추니까 한국도 같이 낮추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금리를 못 낮추잖아요. 그렇게 급하게. 네. 지금은 금리를 낮출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2008년보다 상황이 저는
반드시 우호적이지 않다. 그때에 물론 비슷한 거는 지금 환율이 비슷하죠. 우리가 1,400원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 넘었죠. 근데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2009년에요. 1,500원을 넘었어요. 거의 1,600원 근처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는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단순히 어떤 그 내부 변수 외에도 이런 글로벌 금융 환경 이런 걸 같이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제가 사례도 안 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스럽게 좀 예의주시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2008년하고 지금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면요. 네. 좀 좋은 측면으로 본다면은 2008년 말에 우리나라의 미분양이 한 16만 가구 정도 되었어요. 많았죠. 지금은 한 3만 1천 가구 정도 네. 됩니다. 그때에 비하면은 뭐 미분양에 의한 시장의 어떤 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음부도율이라든지 연체율 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지금 그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런 네. 측면은 2008년도보다 확실히 좋은 거네요. 지금은 하락기 네. 초입이라서 그래요. 아, 앞으로 더 안 좋겠죠. 그럼 지급이 이제 초입이다 보니까 점점 더 안 좋아질 수 그러니까 있다는 이제 아직까지 실물 경기가 악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시차가 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속도로 만약에 환율이 안 좋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네. 실물 경기뿐만 아니라 소비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지켜보는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니까 집값은 이제 좀 내리고 네. 환율은 오르고 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 부동산을 좀 쇼핑을 하듯이 살려고 하는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네. 저도 얘기를 들었고 일부 있었어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 때와 비슷한 거예요. 2009년도에 보면은 제가 네. 기억하기에는 반포자이 지금 미분양 났을 때, 네. 그다음에 반포 레미안 퍼시티 미분양 났었거든요. 네. 저거 외국 사람들이 제가 많이 샀습니다. 그때 미국으로 가가지고 분양, 네, 분양 행사를 하고 그래서 원정 네. 세일도 하고도 그랬죠. 네. 그때 환율이 좋았으니까요.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가격도 좀 싸고. 네. 또 뭐 그러니까 환차익이랄까요? 네. 뭐 그것도 기대할 수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교포 분들이 네. 많이 좀 샀죠. 사셨는데 이번에도 조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로 보이는데 빌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빌딩은 생각보다 지금 급매물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빌딩이 좀 싸게 나오려면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야 돼요. 근데 그런 수준은 아니고 지금 기업들은 부채 비율은 낮아요. 네. 근데 지금 가계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8년하고 좀 약간 다르죠. 그런 거는.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도 이번에는 아마 아파트 쪽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네. 가격이 좀 빠져야 되는데 강남 별로 안 빠졌잖아요 지금요. 아직까지 좀 버티고 있는 곳들도 지금은 많이 수도권이나 강북 쪽에서 가격이 좀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아마 일부 수요는 나타날 수 있긴 한데 미국 교포들이 보면요, 그게 70대 80대 가셨던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서울에서도 외곽은 잘 모르십니다. 이제 본인들이 친숙한 동네를 이렇게 그리고 많이 들어본 동네를 살라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외곽까지 발전이 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부러 강북 같은 데서 아마 좀 친숙한 단지들을 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강남에서도 조금 네. 좀 많이 들어본 쪽, 네네. 이쪽으로 좀 매수세가 선별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곧 아마 세일 같은 것도 할 겁니다. 이번에 아마 그럴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분양 쪽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면 분양 쪽도 할 수도 있고요. 네. 기존의 매물들도 좀 뭐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접촉을 좀 해서 금매라든지 이런 걸로.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예,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뭐 솔직히 뭐 은행을 통해서도 그렇게 지금 문의들도 일부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아, 은행을 통해서도 들어오나요? 그렇죠. 예. 외국에 보통 지점들이 네. 많이 있잖아요. 아, 외국 지점을 통해 가지고 외국에 이제 한국 네. 우리 시중은행 중에서 외국에 네. 나가 있는 네, 시중은행. 지점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걸 통해서 전화 혹은 문의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 예. 그렇게 해서 네, 전 그런 경우를 아예 몰랐어가지고 그래요? 그렇게도 들어오는 예,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이게 제가 봤을 때 약간 항공모함 같은 거예요. 항공모함이요? 방향을 그렇게 갑자기 확 못 틉니다. 아, 무슨 말이겠죠? 그냥 상승 추세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 예, 쭉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금리가 올랐다. 그러면 크게 뭐 방향성을 틀 정도, 그것도 한두 번 올렸으면은 네. 그렇게까지는 이게 방향을 바꿀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경제학에서 흔히 얘기를 하는 걸 네. 이거를 이제 경로 오존성이라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경로 오존성. 아, 경로 의존성. 경로를 이렇게 한번 쭉 만들면은 네. 그 오존적으로 쭉 간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일종의 뭐 그런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방향 계속 그 가려고 방향을 하는 확 성격. 네. 돌릴 정도로 네. 그런 메가톤급이 아니면은 아까 제가 임계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뭐 계속 그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항공모함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일종의 부동산 시장은요. 이게 육중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큰 10톤짜리 바위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 그런데 이게 엄청 큰. 동글동글합니다, 이게. 네네. 근데 이게 비탈길에서 이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 네. 무서운데요, 갑자기. 저하고 둘이서 네. 밀어봐. 깔려 죽어요, 괜히. 아. 그럼 정책이 안 먹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 바위가 네. 어떻게 보면은 진흙탕에 빠졌어. 지금 진흙탕에 빠지고 있잖아요. 거기 네.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걸 다시 굴리려면은 그걸 건져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일단은 포크레인이 몇 대 와야 돼요. 사람으로는 절대 안 되겠죠. 네. 포크레인이 아마 10톤 정도 되려면은 포크레인이 한 20대 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아, 그래서 이게 마치 아까 항공모함이나 네. 큰 바위 덩어리가 움직이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네. 특히 요번에는 또 심리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Z 세대들이 이번에 큰 상처를 입었단 말이에요. 부동산의 핵심 수요층이잖아요. 네. 그런 상처를 그것도 중상이에요, 중상. 그래서 장상처가 아니죠. 그걸 치료를 하고 단순하게 이게 다리를 기부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2014년에 제가 한국인의 부동산 심리라는 책을 썼던 것도 네. 그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다친 마음을 좀 힐링을 할까. 그때도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2012년에 절정을 이뤘잖아요. 네. 하우스포 사태 때. 네. 딱 10년 만에 이번에 하우스포 사태가 터진 겁니다. 진짜 딱 10년 만이네요. 그때는 누가 하우스포가 됐습니까? 베이비 부모였잖아요. 네. 왜냐? 베이비 부모는 아파트 평수를 넓히면은 노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재테크를 유일하게 하는 방법은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거였어요. 갈아타기 계속 그렇죠. 큰 평수로. 24평, 32평, 그리고 맞아요. 43평, 그다음에 50평. 음. 근데 중대형 아파트가 폭락이 왔잖아요. 갑자기 재테크 사다리가 확 무너지면서 네. 그때 심한 멘붕이 왔죠. 누가 하우스포 이른바 깡통 주택이거든.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밀레니얼이거든요. 네. Z세대는 집 별로 안 샀어요. 20대. 밀레니얼 세대 30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음. 하우스포를 겪었잖아요. 베이비 부모. 10년 만에 그 자식 세대가 이번에 하우스포가 되는 겁니다. 대를 이어서 하우스포가 되는 거죠. 마음 너무 안 이게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박사님께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빨리 없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뭐 출산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령화 속도 이런 것들이
일본이 아니라 뭐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거는 네.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빈집 비율을 보면요. 네.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 전체 주택의 한 8.2%가 빈집이고요. 일본은 2018년인데 13.6% 정도 돼요. 굉장히 높죠. 네. 오, 생각보다 높네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앞으로 빈집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를 겁니다. 다만 이제 평균의 함정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이런 빈집 문제 속에서도 내가 나름대로 슬기로운 혹은 현명한 뭐 자산 설계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책 얘기로 가야 되는데 이게 MZ 세대의 욕망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MZ 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택 시장에서 가장 저는 주축이 MZ 세대라고 보는 거죠. 네. 그 중에서 지금 시장의 핵심은 저는 30대 여성분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보고 MZ세대가 주축이 된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가장 집을 활발하게 샀던 세대가 누굽니까? MZ 세대잖아요. 네. 작년 7월에 우리나라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 비중을 보면요. 네. MZ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5%였어요. 지금 이게 20% 뚝 떨어졌지만 네.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온 세대가 바로 MZ죠. 네. 기성세대들이 뭐 집을 또 사요, 사기는. 취득세로 다 막아놨잖아요. 못 사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MZ세대의 공간과 소비 욕망을 욕망하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나중에 이제 고령화와 어떤 저출산, 인구 쇼크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MZ세대의 공간 욕망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상대적 안전지대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절대적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사우스 코리아 사는 한. 그 절대적 안전지대는 어디 있느냐? 젊은 인구가 많은 데잖아요. 베트남, 네. 필리핀, 뭐 이런 데죠. 근데, 어떻게 하면은, 피해를 덜 볼까? 네. 그렇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할까? 네. 그게 바로 MZ세대들이 욕망하는 공간을 찾아내는 거죠. 금도 안전자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 비쌀 때 사면 평생 고생해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으로 뭐든지 보셔야 되는데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30대 여성들한테 네. 당신이 돈이 생기면 어디가 살고 싶느냐. 그 로망을 찾아가는 게 결국은 자산 설계예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뭐 가격이 좀 빠지더라도 버틸 수가 있는 힘이 되고 그렇죠. 오를 때는 또 폭발적으로 어.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이제 인구 쇼크로부터 조금은 덜 피해 보는. 그리고 혹은 또 그게 이제 완충이 될 수도 있고 버퍼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심플하게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MZ 세대가 세상을 움직이고 부동산도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 수요들이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지역이 앞으로 유망 지역이죠. 맞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보셔야 돼.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베이비 부모나 X 세대들이 원하는 지역보다는 그 아래 세대가 원하는 MZ 세대가 원하는 지역.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는데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가 유망한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다음번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많이 빠진 골이 많이 깊은 쪽을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저는 맞다고 봐요. 요번에 잘 보세요. 흐름을 보세요. 요번에요. 집값이 많이 빠지는 데가 초고가 대형 아파트는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 안 빠지고 있어요. 초고가의 대형 아파트들. 안 빠졌어요, 이번에. 우리가 2008년, 2009년, 2012년 이럴 때는 네. 주로 중대형 중심으로 급락이 왔어요. 그렇죠? 네. 그때는 공급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가격이 또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그랬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요, 어디가 집값이 많이 빠지냐면 재밌어요.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가 폭락이 와요.
혹시 그게 많이 올라서 그런 걸까요? 많이 올랐을 때도 한 게 다 그 이유도 있고요. MZ 세대들이 갭 투자 타겟이 되어서 그 가격이 오버슈팅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 너무 많이 투자로서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중대형 가격이 비싸니까 네. 서울에서는 대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또 들어가지 못하는 거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 집값의 급등과 하락에는 그 기전은 바로 MZ세대의 수요의 어떤 폭발. 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지금 집값이 빠지는 곳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폭발하면은 네. 가격이 오버슈팅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빠질 때는 급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 사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아까 타이밍보다 프라이스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을 먼저 봐야 한다고. 작년 4분기가 고점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때 평균 가격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 거래된 거는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작년 4분기 평균 가격을 잘 보시고 지금 얼마 정도 빠졌는지를 계산해 보시면 돼요. 산수 하실 수 있잖아. 산수. 수학은 무슨 수학? 산수. 해야죠. 산수. 네. 산수. 네. 산수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우리가 집착하기는 타이밍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다? 프라이스다. 네. 그래서 가격을 보고 판단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실제로 중요한 거는 타이밍보다는 프라이스예요. 왜냐? 타이밍은 잘 못 맞춰요.